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인공지능의 기초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컴퓨터 전공 담당 교수 이현우입니다. 지난주에 동영상 강의 잘 봤습니까? 문제점 있으면 계속 피드백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는 근본적으로 요약입니다. 교재를 잘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주도 학습 열심히 하고 있죠. 예. 이번 강의에서는 교재 3장 선형대수부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간고사 공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장 선형대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형대수에서는 이제 벡터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선형변환이라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선형대수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요, 이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나 복잡한 시스템을 이렇게 벡터로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로 하면은 1차원 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학에서 특히 데이터 처리하는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려면은 기본적인 선형대수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내리겠지만 컴퓨터가 하는 작업이 무슨 원리에 기반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가, 그거는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종 증명이나 복잡한 공식들은 우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공지능에 필요한, 특히 머신러닝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내용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런 벡터나 행렬이나 이런 지식이 없더라도 요것만 잘 보면은 읽고 이해하는데 인공지능을 공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3-1에 우리 선형대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 3-1의 선형대수 중에서 벡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의 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예를 드는 게 속도나 가속도, 힘, 좀 더 고급 내용이면 토크나 가군동량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크기만 가진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스칼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방향도 있는 것이 이게 벡터라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기에는 화살표가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성분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A1, A2, A3 이렇게 성분으로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근데 이 벡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게 본도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1차원 배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행이나 혹은 하나의 열이나 이런 식으로 해놓고 거기에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담아두고 계산하기에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다. 그럼 학생들의 성적이 쭉 이렇게 하나의 행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쭉 하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배열이 되는 거고, 수학에서 우리가 보통 그런 것들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벡터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이게 보통 칠판물에서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굵게 A, B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글자 위에 이렇게 A의 화살표를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렇게 칠판이나 노트에 이렇게 필기를 할 때 이 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렬이라고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게 처음에 이렇게 보통 우리 쓰는 벡터 표현이죠. 벡터 표현을 우리가 보통
행 벡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로 벡터가 되겠죠. 로란 말은 이게 배의 노란 뜻이죠. 여러분들 그 조종 경기 혹시 봤습니까?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그 보면 노가 이렇게 그 가로로 쭉 그 나란히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세로로 표현이 되는 거를 우리가 컬럼 벡터라고 얘기해줍니다. 컬럼은 보통 영어 단어로 기둥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둥을 상징하기 때문에 신문에 컬럼이라고도 쓰이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길쭉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 벡터, 그 다음에 열 벡터 이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양을 말하고 보통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식으로 1차원 배열인데 행 벡터나 혹은 열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벡터라는 양을 얘기했으니까 벡터의 연산을 우리가 해보겠어요. 그래서 벡터의 우리가 뭐 연산하면 뭐 사칙 연산이잖아요. 근데 벡터는 사칙 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의 덧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벡터의 덧셈은 각 성분끼리 성분이 위치한 위치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성분인 1, 그 다음에 더해지는 녀석의 4 해서 요것끼리 더하는 거죠. 이렇게 1과 4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분은 2죠. 여기서도 두 번째 성분이 5죠. 그래서 2하고 5만을 더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과 6을 더하죠. 그래서 이렇게 5, 7, 9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게 벡터 성분을 가지고 더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뺄셈도 이렇게 가로로 1에서 마이너스 4, 2에서 마이너스 5, 3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벡터의 그 뺄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 연산에서 이렇게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 원소가 동일해야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산이 서로 다르면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정리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곱셈인데요. 벡터의 곱셈에서는 이게 스칼라 곱셈하고 벡터 곱이 있습니다. 근데 벡터 곱은 우리가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스칼라 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 2, 3이라는 이 벡터에다가 앞에 2라고 하는 스칼라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 곧 상수죠. 그러면은 요 성분 각각의 전부에다가 2를 각각 다 곱해줍니다. 그래서 2, 4, 6 이렇게 우리가 스칼라 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벡터를 어떻게 하는가,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벡터를 활용하는가,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입력된 단어죠. 그 단어를 하나의 마치 벡터처럼 다룬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워드 투 벡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 단어를 벡터처럼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벡터처럼 다루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에서 말하는 학습 기본 데이터로 혹은 검증 데이터로도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벡터로 단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단어들도 덧셈 뺄셈도 할 수 있게 되고 단어들 간의 연산도 가능해집니다. 한번 인공지능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향 성분입니다. 유는 있다는 뜻이고 향은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향이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벡터를 보통 이렇게 유향 성분, 이렇게 화살표로 가시화해서 눈에 잘 보이게 가시화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벡터가 있다 그러면 벡터 2차원 벡터 3과 4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x 성분은 4고 y 성분이 3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좌표 그 xy 좌표 축에서 x 좌표가 4, y 좌표가 3인 것이 요 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그 점을 가리키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벡터 3, 4에 대응되는 그 화살표, 유형 성분이 벡터를 가시화해서 표시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벡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대요. 그래서 여기가 원점입니다. 원점에서부터 이제 비벡터 이렇게 화살표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2배 해주면 요 길이가 2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해 보면 x 좌표가 만약에 2다. 2배가 되면 x 좌표가 4죠. y 좌표도 1이었다. 그러면 y 좌표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그 직선상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직선상에서 그 2배, 3배 혹은 마이너스 1배 합니다. 마이너스 1배 하면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죠. 바꿔서 각도가 18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0배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전체 성분이 다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벡터의 덧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벡터의 덧셈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거 성분끼리 더한다 그랬죠. 1과 3을 더해서 4를 만들고 2와 2를 더해서 3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를 쓰고 B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4와 3을 점이 요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A 벡터를 그리고 B 벡터를 그리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벡터를 이렇게 그리면은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은 A 벡터와 B 벡터로 만들어내는 이 평행사변형이 있죠.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바로 덧셈의 대각선이 바로 덧셈을 표현해주는 더한 벡터 A 더하기 B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가지고 더할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뺄셈을 해준다. 뺄셈을 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A 더하기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니까 A 벡터는 그대로 있고, 그렇죠? B 벡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줘서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이 되면 요 벡터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바로 A-B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빼보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니까 요쪽 Y 성분이 1이니까 요거. 그래서 요 위치가 바로 요 벡터가 바로 그 A-B 벡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는 이렇게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렇게도 그 A-B 벡터를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두 벡터의 꼭지점이 있죠.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빼주는 거니까 요 뒤에 있는 녀석에 출발을 해서 요 A로 뒤에 있는 B에서 출발을 해서 A로 가는 요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보통은 요렇게 그 마이너스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 왜? 벡터는 평행 이동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벡터의 덧셈, 뺄셈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을,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주는 녀석인데요. 예, 여기서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벡터 가지고 하는 연산 중에 내적이라는 녀석입니다. 벡터 연산에서 영어로 dot product라고 부르기도 하고 inner product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dot product가 보통 많이 쓰는 녀석이죠. 그래서 A 벡터 dot B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다른 말로 이게 스칼라 곱이라고도 얘기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두 개를 곱해서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하나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벡터 내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요게 성분이 있죠. A 벡터가 A1, A2, AN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B 벡터가 B1, B2, BN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분과 성분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 1번 성분은 1번 성분 길이 두 번째 성분은 두 번째 성분 길이 이렇게 곱을 해서 다 더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AI, BEI가 되겠죠. 요게 바로 뭐냐면은 벡터 내적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결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스칼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스칼라가 됩니다. 계산의 결과가 스칼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그 내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벡터의 첫 번째는 1이고 B 벡터의 첫 번째는 4죠. 그래서 1 곱하기 4가 됩니다. 더하기 2 곱하기 5가 되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6 각각을 다 더해줍니다. 그러면 4 더하기 10 더하기 18은 32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예. 벡터 내적 계산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벡터의 그 유형 성분 화살표 가지고 그 기하학적으로 표현을 해줬잖아요. 벡터 내적의 이 기하학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A 이렇게 절대값, B 절대값은 뭐냐면은 벡터 A의 길이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유클리드 거리라고 부르기도 하는 녀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A 벡터의 크기, 길이, 요게 B 벡터의 크기, 길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A 벡터와 B 벡터 두 벡터 사이에 사이각이 됩니다. 요 그림에 보듯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A 벡터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요 B 벡터의 코사인을 곱해주죠. 코사인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요 B 벡터의 A 방향으로의 그 크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B 벡터의 A 방향으로의 길이, 그렇죠? 거기와 A 벡터의 길이 둘을 이렇게 곱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우리가 앞에서 방금 전에 한 요 벡터 내적의 정의 있죠. 요거하고 요게 수학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증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 성분 길이의 쭉 곱의 합은 각각 벡터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 사이각을 곱해준 거 요거 해줍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벡터 내적은 여러분들이 혹시 물리학에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역학적인 워크입니다. 그래서 워크는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근데 힘도 벡터고 이동 변이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변이에다가 움직임 방향이죠. 움직임 방향에다가 변이 방향 힘의 성분을
곱해준 게 바로 역학적인 1이 되겠습니다. 자, A 벡터가 B 벡터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벡터 내적을 한번 성분으로 계산하자면 2와 1, 1과 3 되겠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A 벡터의 길이는 우리 유클리드 거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의 루트, 그래서 루트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길이는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루트가 돼서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둘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A 벡터 성분으로 계산하는 게 5. 그 다음에 요 루트 5, 루트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도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두 각도의 크기가 45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45도는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5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사이각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요 루트 5에다가 요 A와 B의 성분으로 표현한 내적 있죠? 그 5에다가 요 루트 5 곱하기 루트 10이죠. 그래서 루트 50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50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산해보면 루트 2분의 1. 그쵸? 분모를 유리화하면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도로가 되는 것을 구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주어졌죠? 그래서 각각을 두 가지 정의식으로 계산해 보시오. 그리고 두 벡터들이 이루는 사이각은 그림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사이각은 30도, B 벡터와 C 벡터의 사이각은 60도, A 벡터와 C 벡터의 각도는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A 벡터와 내적의 첫 번째 정의 성분으로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루트 3에다가 B니까 1이죠. 루트 3, 루트 3에서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와 C와 내적은 앞에 처음 성분이 1, 뒤에 성분이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3, 루트 3에서 곱해주면 3이 되죠. 그래서 2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와 A를 보겠어요. 앞에는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두 번째는 1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이 돼서 0이 됩니다. 0이. 자, 각도를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A의 크기, 그 B의 크기는 각각 계산해 보면 다 2가 나옵니다. 2가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2 거기에 코사인 30도를 해줘요. 그러면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2 루트 2가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B와 C를 보면은 2 곱하기 2의 코사인 60도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지 않으니까 계산 결과는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90도는 0이죠. 그래서 이가 계산해 보나마나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 예제에서 또 알 수 있는 게, 사실 그 벡터 내적의 중요한 특징이 그 내적을 해서 0이 되면은, 그 값이 0이 되면은 둘 사이의 각도는 얼마? 90도다. 다른 말로 직교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직교 족도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 90도는 0이니까 A와 B 벡터를 우리가 내적을 해줘서 0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직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A 벡터와 이 벡터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모름 종이에다가 놓고 계산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직교가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직교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내용이
그 법선 벡터입니다. 법선은 이제 영어로 노멀이라는 뜻인데요. 이걸 번역을 법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어떤 그 곡면에 접평면이 있죠. 이렇게 아까 여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둥그런 공이 있습니다. 스피어가 있는 데다가 이렇게 그 면을 딱 올리면 이렇게 딱 접하죠. 예, 그러면은 그때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접평면이라고 불러요. 접평면. 그래서 접평면의 정의는 바로 뭐냐면은 그 곡선과 곡면에 이게 수직 방향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불러요. 법선 곡면에 수직하게 나오는 이 뚫고 나오는 법선 벡터. 그렇죠? 그리고 이 법선 벡터와 수직한 녀석이 법선 벡터와 수직한 녀석이 바로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벡터와 이 법선 벡터 우리가 n이라고 썼습니다. n이라고 쓴 녀석은 내적이 0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그 r-r0입니다. r0는 이제 요 접하는 접점을 말합니다. 접점하는 그 면을 말하고 r은 요 평면상의 임의의 한 점이에요. 그래서 r-r0 하면은 바로 이 평면에 포함되어져 있는 임의의 벡터입니다.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임의의 벡터 r-r0하고 이 법선 벡터와 내적을 하면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0이 되면은 바로 그게 접평면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법선 벡터 n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그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녀석을 말해요. 그래서 f의 x, y, g equal c라는 게 하나의 곡면을 보통 그 얘기해 주거든요. 곡면의 방정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의 그레디언트가 뭐냐면은 그 요 라지 f를 x로 편미분한 녀석, 그것이 요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지 f를 y로 편미분한 녀석이 요거죠. 그 다음에 라지 f를 g로 편미분한 녀석이 요거죠. 그래서 fx, fy, fg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학적으로 요게 그레디언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바로 뭐냐면은 법선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예. 요거를 우리가 접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벡터의 노음인데 NORM입니다. 이게 그 노음이라고 부르면 되는데 노름이라고 굳이 이렇게 했네요. 이게 발음을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도 그냥 노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보통 노음이라고 우리가 보통 읽습니다. 그래서 벡터는 크기, 방향이 있다 그랬죠. 그 크기 그걸 이제 이동거리라고도 다른 말로 표현해 주는데 그 크기를 우리가 보통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이렇게 눈에 보이죠. 길이가 5라고 하는 x 성분이 4고 y 성분이 3이면은 그 이동거리가 5라고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 2차원 상이고 3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켜서 n차원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구한 녀석을 우리가 L1 노름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L2 노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곱해서 그러는데 이게 기하학적인 그 거리라고도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거리를 표현할 때 이렇게 성분의 절대값을 쭉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L1 노름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맨하탄이나 우리 서울의 도심의 바둑칸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도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거리의 최단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은 그 L1 노름으로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성분을 이렇게 쭉 더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방법, 바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거를 이제 n 차원으로 확장해서 쓰는 것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L2 노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L1 노름과 L2 노름도 이게 다 인공지능에서 다 필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쓰는 거 다 예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선형획이나 정규화 등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에서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그 세트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학습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나눠줍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머신 러닝을 하는 말 그대로 하는 학습 데이터를 하고 그 결과를 검증을 하는 테스트 데이터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모델을 완벽하게 맞춰주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과학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선형액인 모델이나 정규화를 붙여서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 L2 노름이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회계에서 만들어낸 그 예측이 얼마나 잘 맞나 그거를 또 테스트 데이터로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오차가 결국 최소화되는 것이 제대로 된 그 분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코사인 유사도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벡터의 내적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그 코사인 값이 이런 식으로 벡터 성분으로 계산한 내적,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 그렇죠? 그래서 크기가 바로 뭐냐면은 L2 노름이 되겠죠. 그래서 L2 노름 가지고 요거 두 벡터의 코사인 세타라고 되는데 이 경우 이게 이제 2차원이나 3차원인 경우엔 두 벡터의 사이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이게 n차원으로 일반화 되면은 이걸 우리가 각도라고 얘기해 주기가 곤란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이거를 우리가 그 코사인 유사도라고 보통 얘기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두 벡터가 만약에 비슷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이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값이 각도가 0이 되면은 가까워지면은 요게 얼마입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죠. 1에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벡터가 굉장히 방향이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두 벡터가 거의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은 그 코사인 유사도가 1이 되고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돼 버리면은 그렇죠? 여기 방향이 반대죠? 그럼 코사인 유사도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코사인 유사도예요? 이게 n차원으로 일반화 되면은 각도라고 얘기해 주기가 곤란하죠. 각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코사인 유사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는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언어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단어를 벡터로 처리해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벡터로 만들어진 이 단어 혹은 문장이 서로 이렇게 관계성을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코사인 유사도 개념을 나중에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울수록 그 단어나 문장들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 벡터가 주어져 있고 B 벡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성분으로 계산한 내적을 해야죠. 그래서 1과 6, 2와 5, 마이너스 3과 4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3이네요. 그래서 28이 되겠습니다. A 벡터의 크기는 우리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입니다. 그래서 루트 14가 되겠죠. B제곱은 6제곱 더하기 5제곱 더하기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77이 되겠죠. 예, 그래서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주면은 분자가 28이 되는 거고 분모가 루트 14, 루트 7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11분의 2 루트 22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벡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선형대수에서 행렬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가 2차원 배열이죠. 그래서 어레이 3, 4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차원의 벡터를 이제 여러 개 쌓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가로가 아까도 말했지만 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가 3개 있죠. 그래서 3이죠. 그 다음에 세로 있죠. 세로를 우리가 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이 4개가 있습니다. 3 곱하기 4 행렬이 되겠습니다. 행렬이 그 용어가 앞에 있죠. 그렇죠? 행이 앞이고 열이 뒤지 않습니까? 그래서 3 곱하기 4 하면은 앞에 있는 3은 행의 개수, 뒤에 있는 4는 열의 개수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을 표현할 때는 보통 A, B, C 이렇게 같이 영어 대문자를 쓰는 것이 관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에 이제 덧셈하고 뺄셈입니다. 그래서 행렬하고 덧셈을 할 때 보면은 요 A 벡터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4 행렬이죠. B 벡터가 더 3 곱하기 4 행렬이죠.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 할 때는 같은 성분끼리, 그렇죠?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끼리 덧셈이나 뺄셈을 해줍니다. 덧셈을 하면 0과 2가 같은 위치죠. 4와 11이 같은 위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와 8이 또 같은 위치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은 위치끼리 다 더해져서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냅니다. 뺄셈도 같은 위치에 있는 거지. 0-2, 그 다음에 7-6, 그 다음에 2-7 이런 식으로 뺄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서로 대응하는 성분끼리 덧셈, 뺄셈을 해준다. 이것이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뭐였어요? 우리가 차원이라고 보통 얘기해주죠. 그래서 그 3x4 이런 식으로 둘이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행렬의 곱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먼저 요렇게 해서 A, B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게 행 벡터죠. 그 다음에 B는 열 벡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는 행, 뒤에는 열입니다. 그래서 A, B를 벡터가 있는데 그러면 요거가 뭐가 되냐면은 행렬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행렬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 행이 하나니까 1 곱하기 n이죠. B는
행이 n개가 있죠. 그래서 n 곱하기 1, n 바이 1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렬 벡터의 내적을 보면은 바로 1 바이 n 행렬과 n 바이 1 행렬을 곱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곱셈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숫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스칼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행렬에서 그 앞으로 보면 행벡터와 열벡터의 내적이 되는 겁니다. 행벡터와 열벡터의 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A 벡터, A1 벡터와 A2 벡터를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 2, 1, 1이 되겠죠. 그렇죠? 요게 이제 첫 번째 열 벡터, 행 벡터죠. 요게 1, 1이 두 번째 행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B 벡터는 뭐냐면 3인데 이게 그냥 뭡니까? 2 바이 1 행렬이 되겠죠. 그렇죠? 아까도 표현식하면. 그래서 A와 A1과 B1의 내적을 해주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2가 되죠. 그래서 답이 1입니다. A2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2 해서 얘는 5가 됩니다. 그래서 A 행렬과 B 벡터죠. 여기서는 근데 아까도 표현했듯이 2 바이 1 행렬입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내적을 해줘서 1, 5가 계산 결과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대문자 A 행렬과 소문자 B1 벡터의 사실상 그 행렬 곱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왜 이걸 하냐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식으로 요건 좀 나중에 하고 요게 A3 벡터를 또 추가를 했어요. 그러면 A 프라임 대문자 A 프라임이 되는데 이렇게 세 개의 행 벡터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었던 B1 벡터를 곱셈을 해보면은 여기가 3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2가 돼서 얘가 9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프라임 곱하기 B1을 해주면은 1, 5,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A 행렬은 뭐였어요? 3 바이 1이었죠. 3 바이 1. 그렇죠? 3 바이 2였죠. 3 바이 2. 그 다음에 B는 이제 2 바이 1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번엔 요게 3 바이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행이 3개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와 A 행렬과 B 행렬이 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MN이죠. 그래서 이게 몇 개입니까? 행이 M개가 있죠. 그래서 M 바이 N이 됩니다. B는 어떻게 돼요? 이게 N개가 있죠. 그래서 N 바이 1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M 바이 1이고 1 바이 N 1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면은 얘가 M 바이 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줍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더 확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된 뒷 행렬은 요게 3, 2, 그 다음에 1, 3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요게 B1 열 벡터가 되고 1, 3이 두 번째 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A하고 행렬 A하고 행렬 B하고 곱을 해주면은, 그쵸? 요게 아까 A 행렬에다가 B1 곱해서 만들었죠? 아까 방금 전에 계산한 거고, 그 다음에
A 행렬에다가 B2를 곱해준 것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A 행렬과 B1 행렬의 내적, A2 행렬과 B1 행렬의 내적, 그 다음에 A 행렬과 B2 행렬의 내적, A2와 B2의 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내적 4번 계산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앞에는 행, 뒤에는 열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3, 2, 요 벡터의 내적. 그렇죠? 그래서 그게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 1 벡터와 3, 2 벡터의 내적. 그것이 요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와 1, 3의 내적. 5죠? 네, 요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 1과 1, 3의 내적. 4죠. 그래서 요게 네 번째 성분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냐면은 행렬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이제 행렬 곱셈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공식을 정리해 주면은 행렬의 곱셈은 그 벡터의 내적을 이렇게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A 행렬은 이 소문자 A 바로 무슨 벡터들이에요? 이게 행 벡터들이죠. 행 벡터들의 모임이고, 그 B 행렬은 B 소문자 B1, B2 바로 뭡니까? 열 벡터들이죠. 그렇죠? 앞에는 행 벡터, 앞에 행렬은 행 벡터들의 합, 뒤에 행렬은 열 벡터들의 합,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임이 되겠죠. 그래서 둘을 곱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내적을 쫙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x3 행렬을 곱을 했다. 그러면 모두 벡터 내적을 9번을 계산해 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벡터 내적이 되니까 앞에 행의 개수하고 뒤에 열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래야 벡터 내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400, 0000, 8000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는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세 개가. 그 다음에 141-3.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0은 계산할 것도 또 0이고, 801-3 해주면은 8이죠. 그 다음에 0, 11을 해줍니다. 그러면 1, 4, 0, 11이니까 44만 남죠. 나머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0, 0, 0이니까 0이 되고 80과 0, 11이니까 0끼리 만나서 또 0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각선을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그 카늘마기를 쳐서 각각의 그 성분들을 일일이 가지고 표를 그려서 행렬의 곱을 계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에다가 이렇게 스칼라 K를 곱해주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이 벡터들에게 전부 다 K배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 성분에다가 다 K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A 행렬에다가 2분의 1 스칼라배를 해라. 그럼 모든 성분에다가 다 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행렬의 스칼라 곱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A 프라임 행렬과 B 프라임 행렬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가 있고 3, 2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니까 A 행렬, A 프라임 행렬, B 프라임 행렬 요 곱셈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3, 2입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되니까 답은 1이 되겠죠. 여기 요 성분이. 그렇죠? 그 다음에 1, 3이 되죠. 그래서 5가 나옵니다. 30,
3위가 되니까 3, 3은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3x3 9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b를 먼저 계산해 보겠어요. b 프라임 a 프라임을 이렇게 곱해줘 봅니다. 그러면 3, 1, 2가 이제 행벡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1, 3이 바로 뭐가 돼요? 열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3, 1, 2와 마이너스 1, 1, 2, 3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행렬 B와 B 프라임과 A 행렬의 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B가 앞입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4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은 앞에 있는 2, 3, 0과 요거를 계산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0 곱하기 3 해주면은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2/2가 됩니다. 그래서 요 예제는 뭐냐면은 행렬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바뀌면은 달라진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를 우리가 주의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특수 행렬이 있어요. 특수 행렬이 뭐냐면은 그 단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행렬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대각 성분 있죠? 이게 그 1, 1 요것만 이거 나머지는 다 0입니다. 이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라고 쓰고 이게 2라고 대문자 2라고 쓰겠습니다. 대문자 2 이게 단위 행렬인데 얘하고 어떤 행렬을 곱해줘도 앞에 있거나 뒤에 있거나 생각해도 바뀌지가 않아요. 행렬의 곱에서는 요 단위 행렬이 바로 뭐냐면 항등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항등원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단위 행렬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영어로 우리가 대문자 2를 쓰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3장이 안 끝났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수학에서 공식을 기억하는 거는 영어에서 영어 단어 공부하는 거와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그 기본이 되는 거는 일단 공식을 외워야, 그렇죠? 공식을 외워야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를테면 우리 보는 게 뭡니까? 내적의 정의 2개가 있었죠. 뭐 이를테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있으면 그 벡터의 덧셈 뺄셈, 뭐 행렬의 덧셈 뺄셈, 뭐 이런 것들도 벡터의 곱, 행렬의 곱 이런 것들도 다 일종의 공식입니다. 이것들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게 요약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강의 PPT는 요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강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꼭 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8번째 주가 돼서 중간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를. 그래서 그 중간고사 본 다음에 이제 교재 3장 11절 이후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행렬곱 있죠? 행렬곱을 한번 직접
종이에다가 써서 그걸 계산 결과를 보고 스캔해서 제출해 보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지금 뭐 비대면 중간고사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8주차, 그러니까 다음 강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초는 수요일 강의죠. 그래서 시험 시간이 강의 시간 중에 다 해당되는 우리 수요일 오후 2시서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시험 범위 앞에서 우리 참고자료 공부했었죠? 인공지능이 뭔가라는 개요 있잖아요. 참고자료, 그 다음에 1장에서 3장 우리 진도 나간 데까지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설명하라다, 그 앞에 참고자료는 뭐 설명하라가 되겠고, 뒤에 1장에서 3장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 문제가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기 바라고요. 뭐 그리고 당연히 비대면이니까 오픈북이겠죠. 그리고 시험 문제는 2시에 E클래스 8강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클래스 8강 강의 자료를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10분이냐 뒤에 꼬다리가 붙은 게 뭐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다운로드도 받아서 그 파일을 열어보는 시간,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 다 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스캔해서 올려야 된답니다.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 시간이 10분 정도라고 될 거라고 예상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1시간을 보고 10분간은 여러분도 다운로드하고 나한테 스캔 이메일 하는 겁니다. 자,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시험 문제는 PDF 파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노파심에서 쓴 내용입니다. 당연히 PDF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A4 용지 크기 100지 있죠. 그 100지에 학번하고 이름을 당연히 꼭 써야 됩니다. 학번하고 이름을 쓰고 볼펜으로 답안을 작성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스캔하거나 그 사진 찍거나 할 때도 잘 보입니다. 연필을 쓰면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그 파일명 있죠. 이제 여러분들 나한테 이제 스캔해서 보면 파일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름을 꼭 붙이세요. 홍길동.jpg 이런 식으로. 이걸 준수 안 하는 학생은 감점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혼자서 하던 딸랑 올려지만 나는 20명의 학생을 상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답안지가 누구 건지를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름을 파일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메일 주소, 보태는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3시 10분 넘어서 제출된 답은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가 의심되면은 답안지를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학생 소명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만, 부정행위가 확실하다 그러면 0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로 만나겠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